자, 36회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보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나눠드린 우리 요거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의사항, 유의사항 있고 문제 펴자마자 그렇죠, 길고 그 다음에 조문 있죠, 문제 있고 조문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있고 조문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있고 그렇죠. 3페이지 하나 지금 5페이지 정도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 정도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목차를 잡고 설계를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풀고 나가는 그런 패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을 아마 보시면서 오늘 아마 2차 시험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찍시인이었다, 그렇죠? 찍시인의 강림. 그래서 오늘 우리 학원 측에서 이제 만든 요 자료인데요. 저희 요청해서 우리 배타고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면 자 1번 적중 보면 사업 인정 후 협의, 그렇죠? 전후 협의, 그다음에 협의 취득 관련돼서 똑같죠 문제 협의 취득, 그렇죠? 사업 인정 협의 술서 저차냐, 그렇죠? 이게 또 0기부터 3기까지 있는데 너무 똑같은 거 많아서 3기 중에 하나만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2번 요거 보시면 요거 1번 뒷문제, 1번에 2번 뒷문제 한번 보시면 폭납토성 이게 사례도 똑같죠? 사례도 똑같고 그다음에 수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구청장도 수용할 수 있느냐, 용도 표시 없이 수용할 수 있느냐, 문제도 거의 똑같죠, 그렇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3기 10주차, 0기부터 제가 3기까지 많이 냈는데 3기 10주차 1번 문제하고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3번, 1번에 3번 같은 경우 영업손실보상. 요거는 뭐 영업손실보상은 뭐 여러 차례 제가 많이 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관련된 것도 여러 차례 내서 오른쪽에 보면 뭐 영업보상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거의 똑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이게 2007도 23845 너무 뭐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려서 많이 보던 거죠. 2007도 23845 여기 보면은 똑같아요. 그렇죠. 수용재결 과정에서 표준지 잘못했다. 수용재결을 다투면서 비교편제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느냐. 똑같죠 문제가. 그렇죠. 3기 7주차 1번 문제. 0기부터 제가 3기까지 많이 냈는데 그중에 3기 7주차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2번 같은 경우는 3기 6주차 문제 똑같죠, 그렇죠? 제소기간 관련돼서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 36조 이번에 개정된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2008도 19987 맨날 하던 개병훈 씨가 이의신청과 그 다음에 행정심판 관련된 이런 판례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문제 3번 변경령 재결 후에 후속 처분 이게 3기 13주차 우리가 3기 14주차 되는 해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죠? 3기 13주차 문제 3번 보시면은 거의 똑같죠. 저는 출제위원께서 제 스터디나 제 교재 문제를 연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에서 1개월로 업무정지 기간을 줄이는 걸로 감경하라 했는데 문제에서는 3월에서 2월로 줄여라, 그렇죠? 감경하라. 그래서 변경 명령 재결에 의한 어떻게 돼요? 소외 대상과 기산점 똑같은 여러분 문제 보면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에서 우리 업무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거 3기 8주차 3번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뭐 여러분들 스타디에서도 뭐 비슷한 문제 있었지만 우리 암기장 4판 96번하고 쟁점이 똑같죠. 96번 쟁점과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만 봐도 출제 가 그렇지 거의 강 박사 찍신의 거의 그렇죠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드린 자료에 보면 이제 기출 문제 관련된 자료 있고요, 예시 답안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판례를 기반으로 출제되었는가 이 두 가지 자료 드렸는데요. 자, 기출 문제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요. 주식회사 우리 문제집도 같이 보면서 주식회사 갑은 30년 넘게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가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봐야 돼요? 설문을 먼저 그러니까 지문을 여기 있는 사실관계 지문을 먼저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
밑에 물음. 그쵸? 자, 기출문제. 요거는 뭐 이미 본 분들한테도 해설이 필요하지만 어차피 그거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그 향후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 자, 풀이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뭘 배워야 된다? 먼저 설문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설문, 문제, 물음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먼저 파악하고 자, 먼저 파악해서 보면은 자, 1번에 이거는 뭐 위에 설문과 관계없이 사업 인정 전과 후의 보상에 관한 협의. 그렇죠? 요거는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죠. 요거 제 스타일의 문제. 요거 제가 이렇게 몇 번 냈는데 요런 제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어요. 사업 인정. 요거는 제가 여러 차례 문제 냈는데 그대로 출제가 전과 후의 보상에 관한 협의. 자, 요렇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이거 뭐요? 이게 이제 요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나눠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걸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사업인정 전 협의. 그쵸? 그 다음에 사업인정 후 협의. 그쵸? 이렇게 나누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인정 전후 보상에 관한 협의에서 이게 사업인정 전후, 여기 전후 보상에 관한 협의. 여기 이제 보상에 관한 협의가 빠졌는데 보상에 관한 협의.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점이란 말이에요. 5점이면 뭐예요? 10점이잖아. 이게 지금 5점이면 한 페이지. 그렇죠?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22줄이잖아. 그러면 22줄에 한 4-5개씩 목차 띄어쓰기 하면은 많이 쓰면은 한 다섯 목차. 적게 쓰면 한 4개 목차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4개 목차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4개 목차 들어가면은 요거에 대해서 사업 인정 전후의 협의에 대해서 4개 목차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치? 4개 목차가 들어가면은 자, 예시답안 한번 보면은요.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막 쓴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한 것처럼 사업 인정 전 협의, 사업 인정 후 협의, 사업 인정 협의의 법적 성질, 대법원 판례, 소결. 그쵸?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 답안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게 세부적인 목차를 다 잡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업 인정 전 협의.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을 적어야 되니까 사업 인정 후 협의. 자, 개념 적어주고 세 번째 사업인정 전후 후에 협의에 뭐요? 사업인정 전 후에 협의의 법적 성질. 그쵸? 그래서 학설. 요거를 여기다가 학설 적어주고. 학설이 뭐예요? 사법상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이잖아요. 이거는 또 너무 쉽다 보니까 요거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조절을 잘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요 문제는 알고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한 페이지 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가 답안을 쓰고 포인트를 적느냐, 잘 적느냐가 득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 전략에서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페이지 내에 전략적으로 이거를 목차화 시켜서 답안지에 잘 구성하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구성하느냐가 그게 전략이야. 그게 득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많이 알고 많이 쓸 수가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운 거 다 쓰려면은 10점은 될 거야, 이거 아마. 그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지금 5점 내에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럼 목차를 많이 잡아야 4개, 진짜 많이 잡아야 5개 정도란 말이야. 그치? 약술로 탁탁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하나 또 판례. 그쵸?
판례. 자, 요거 판례는 요거는 학설이 이거 학설하고 판례를 구분해서 보면 각각 학설하고 판례를 구분해서 보면 요거는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이렇게 학설이 나눠지긴 맞아요. 그런데 판례는 일관되게 이거는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송 형태는 뭐야? 소송 형태는 이거는 민사소송이지 사법상 계약이니까 이렇게 결론을 딱 지으면 되고 논리적으로 보면 사업인정 후 협의는 마찬가지 이것도 사법상 계약하고 공법상 계약이 대립합니다. 그런데 요거 판례도 마찬가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는 있는데 다수견해가 이거는 사법상 공법상 계약 보더라도 다수견해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다수견해가 사업인정 후에 다수견해는 공법상 계약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 있어. 계약상의 차이. 이게 사업인정 후 계약 이게 사업인정 전 협의는 판례하고 학설 모두 다 사법상 계약으로 다수견해랑 판례가 보는데 사업인정 후 협의는 공법상 계약하고 학설은 공법상 계약이 다수견해고 그다음에 판례는 이게 뭐예요?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소송 형태가 달라져. 왜냐면 여기는 다수견해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공법상 계약으로 보잖아. 그러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거지. 그치? 행정소송. 그치? 그 다음에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거지. 그쵸? 이제 이런 점에서 차이가 딱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딱 문제지를 받자마자 머릿속으로 이게 딱 떠오르는데 이게 어렵진 않잖아. 딱 떠오르긴 하는데 그럼 이걸 답안지를 어떻게 적어야 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연기 스타디부터 쭉 3개 이르기까지 그걸 연구를 해야 돼. 이거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적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이거 못 맞추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 이런 문제를 내잖아. 그러면 100% 1번 문제 완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왠 줄 알아? 막 앞부분에 그냥 사업인정 전후 협의 쫙 달리다가 진짜 중요한 2번, 3번을 못 쓰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달리다가 못 쓰는 거야. 달리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쉬운 문제가 나오면 절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하는 게 중요해. 흥분하면 안 돼. 그렇죠? 1번 너무 쉽잖아. 흥분하면 안 돼.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암기장 첫 번째 챕터 있어. 이거 못 쓰는 사람 제가 2차 시험 응시자 3,600명 중에 못 쓰는 사람 진짜 10사람도 안 될 거야. 왜 또 공부를 웬만큼 했으면 3개월만 공부했어도 이거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 사법상 계약하고 공법상 계약에 대한 요 학설의 논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는 주류가 다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그렇죠?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여기다가 5번 하나 더 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결 적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요게 사법상 계약으로 보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고 공법상 계약으로 보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우리 현행 법 체계에서 사법상 계약으로 판례가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주류적인 태도는 뭐다? 사법상 계약으로 봐서 그렇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이제 주류적인 지금 태도인데 다만 사업인정 후 협의에서는 다수견해가 공법상 계약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다수견해는 이 공법상 계약으로 보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내용 정도. 그렇지? 소결에다가 이런 정도 해서 한 5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 목차를 두면서 이거를 압축적으로 탁 정리해서 답안지한테 임팩트 있게 딱 보여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죠? 요거는 몰라서 못 쓰는 건 아니야. 그치? 자, 이거는 여러분 맞출 수 있겠죠? 이거 맞추고. 그 다음에 자, 물음 2번이 또 중요해. 자, 여기서 이거 못 썼다는 분도 꽤 되시더라고. 뭐냐면은 사업인정 후 협의. 그쵸? 사업인정 후 협의 취득. 자, 보상에 관한 협의에 대해서 여기서 사업인정 전후 이게 사법상 계약이냐 공법상 계약이냐 그래서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 공법상 계약은 행정소송 이렇게 갔어. 근데 다음 문제에서 협의 취득 설명해봐라. 토지보상법상 협의 취득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건 이제 계약으로 앞에 거는 법률행위의 관점에서 접근이 된 거고 두 번째 협의 취득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효과의 관점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협의 취득은 뭐야? 요거는 승계 취득이야. 승계 취득. 즉 여기서 포인트가 승계 취득이면서 협의 취득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근데 이 협의 취득이 사업 인정 후 협의 취득이 큰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협의 성립 확인을 받게 되면 그렇죠? 자, 토지보상법 29조 사항에 따라서 재결로 간주하게 되고 그러면 재결로 간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시 취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물음 2번 문제는 1-2번 문제는 요런 행위로 가는데 여기까지 적어줘야 득점. 왜냐면 그냥 승계 취득 하나 적으면 승계 취득이 뭐야? 앞에 권리상의 하자가 그대로 깔려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 요거 하나 적으라고 법률행위 물권 변동 2개만 적으면은 이 사업 인정 후 협의 취득의 특징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은 협의 성립 확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인정 후 협의는 변심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서 물권 변동이 되는데 언제든지 토지 소유자가 변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변심의 여지가 항상 있잖아. 이 변심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협의 성립 확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거. 그렇죠? 여기까지 언급을 해줘야겠다. 근데 협의 성립 확인 나오면 또 진정한 소유자 판례 쓰고 싶고 막 그러잖아. 거기서 또부터 절제. 거기도 절제. 여기서부터 또 절제가 들어가는 거야. 가라앉히면서 흥분되잖아 또. 그렇지? 이거 보면 문제 보자마자 흥분되지. 여러분 아마 2년 지금 생차도 흥분했을 거야. 1번 보자마자 야 올해 나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문제집 받자마자 야 강 박사 이거 찍신이다 이거 하면서 야 된다 이거 그래. 근데 여러분 1-1번은 흥분을 가라앉혀야 돼. 그래야 요거 지금 우리 지금 2페이지 들어갔어 지금. 5점 2페이지 들어갔어. 그렇지? 흥분하면 안 돼. 앞으로 90점 남았어. 그렇지? 야, 여기서는 요 포인트를 잘 적어줘야 돼요. 그렇죠? 흥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지금 많이 적어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많이 적어야 4개 목차 5개 목차야. 근데 여기다가 엄청 달릴 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달릴 수가 없어요. 엄청 달릴 수가 없어서 지금 많이 적어야 자, 소유권 협의 취득의 종류, 그 다음에 사업인정 협의 취득의 내용이 승계 취득이다. 그 다음에 판례 태도 승계 취득. 네 번째 협의 성립 확인으로 해서 재결로 간주된 경우는 원시 취득의 내용이 있다는 정도 해서 저는 4개 목차 잡았어. 그지? 한 4개 정도 쓰면은 진짜 현장에서 많이 쓴 거야. 실제 목차로도 4개 잡으면 성공적인 목차 잡은 거야. 그러면 자, 10점 성공. 그쵸? 여기서 성공.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옆에 이제 나눠드린 이제 판례 한번 보시면 자, 1-1-1-1번 판례는 사건 번호 98-2242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결로지 3페이지 보시면은요. 협의 취득 또는 보상의 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조처로 수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건 번호 98-2422 2259, 2242, 2259 이거 판결 사건 번호 기억나면은 여기 쓰면은 합격. 뭐 안 써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안 써도 판결로지랑 그 내용들 한번 다 보시고요. 또 하나의 뒤에 판결로지 2번째 있는 거 사건 번호 2002-68713 다죠 다 민사 사건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판결로지 2번째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및 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이에 협의 취득 또는 보상 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처 수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즉 여기서 승계 취득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는 게 뭐예요? 당사자가 청약과 승농을 통해서 계약의 형태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우리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승계 취득이 되죠. 그럼 법률상의 하자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변심의 여지라든지 특히 하자의 어떤 이런 부분이 따라 들어오니까 협의 성립 확인을 받아서 재결을 관조해가지고 법률 이거를 규정의 물권 변동으로 바꾸는 거야. 즉 원시 취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언급을 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득점에서 만점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1-1번은 잘 쓰면은 8점에서 10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요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번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집중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쓰기 훈련. 이거는 사실은 쓰기 훈련, 요약된 쓰기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1번이 되게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이 문제를 왜 냈을 것 같아? 쉬운 문제를. 그렇죠? 왜냐면 네 쓰다가 멈추질 못해서 오버해서 더 쓰다가 물 먹어라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번 문제는 릴렉스. 그렇죠? 릴렉스를 하면서 1-1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쭉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 때면 이거는 타당성 여부 검토? 그러니까 이거는 설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1-1번은 설문 안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1-2번은 무조건 설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주식회사 갑은 30년 넘게 서울특별시 A구로부터 콘크리트 제조 공장, 콘크리트 제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허가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갑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백제 한성기 왕성 유적으로 알려진 국가 지정문화유산 비유적지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됐다는 거죠. 구역에 있다. 학계 등은 비유적지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이 사건 부지의 수용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제기해왔고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창고의 증축 과정에서 형광펜 백제 토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자, 1-2번 문제에서 이거 1-1 뭐요? 백제 토성이 발견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표적인 풍납 토성으로 보존 곡물입니다. 그렇죠? 보존 곡물. 자, 보존 곡물 몇 초 쳐놓으시고요. 풍납 토성이 발견되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비유적지를 관리하는 A구청장 을은 옆에다 A구청장 누구야? 풍납 토성? 옆에 송파구청장. 그렇죠? 딱 느낌이 왔어. 송파구청장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유적지의 정비 및 복원을 위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익사업을 계획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신청했다. 국토부 장관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인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일단 토성이 발견되었고 보존국물이 발견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 인정 고시를 하였다. 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여기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위법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 1. 이 사건 부지가 수용되면 공장 운영의 차질 및 콘크리트 공급 감소로 인한 건설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문화유산 보호의 이유로는 수용될 수 없다. 그렇죠? 이 콘크리트 지금 사장님이 열받으신 지금 여기서 요 사실관계 여기다가 그 다음에 주장 1 어떻게 돼요? 수용될 수 없다. 콘크리트 여기서 콘크리트 뭐요? 공장 운영 차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공급 감소로 건설 현장 대혼란 야기
이게 뭐예요? 이건 사익이지. 그치? 근데 또 하나 뭐야? 문화유산. 문화유산 보호 이유. 이거 뭐야? 공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인정을 하게 되면은 공익과 사익의 주장,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의 비교 교량, 비교 형량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은 사실은 사업 인정 관련돼서 우리가 비교 교량, 비례 원칙으로 이게 판단하는 내용이긴 맞아요. 그렇죠? 맞아서 여기서 이제 그 수험가의 두 가지 안이 이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보존 곡물이 나왔잖아. 그치? 보존 곡물이 나와서 스타트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수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업 인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그렇죠? 1차적으로 우리가 사업 인정의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각호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된다. 그쵸? 두 번째, 자, 공공필요가 있어야 된다. 뭐 있고요. 세 번째, 이 공공필요는 뭐예요? 비례원칙. 그쵸? 비례원칙으로 공공필요. 그쵸? 이 공공필요. 공익성 판단. 뭘로? 비례 원칙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사업 인정의 요건에서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 능력과 의사가 자 있어야 한다. 자, 네 가지 사업 인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나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 인정의 요 네 가지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 그치? 토지 등을 수용할 때, 그쵸? 요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 인정의 요건, 그래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이제 논리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백제 토성이 나왔어. 그치? 문제는 백제 토성이 나왔습니다. 풍납 토성. 이게 뭐예요? 문화재지. 문화재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보존 곡물입니다. 여기서 수험가의 논리가 이제 갈리는 거야. 여기서. 저는 이 보존 곡물의 수용 가능성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쵸? 검토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이게 곡물을 안 써도 상관없어. 안 써도 상관없고, 뭐 문제에 2차 시험 보신 분들의 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31회 1-3번 문제를 보면, 여기 한번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1-3번 보면은요. 어디 페이지? 오늘 기출문제 예시답안에 4번 정도 보시면, 31회 1-3번. 한편 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갑은 곡물 동그라미. 자, 곡물인 이 사건 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31회 3번에 1-3번에 뭐라고 그랬어? 곡물의 수용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저도 이걸 예시 답안을 낼 때, 이거, 맨 처음에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이제 판례를 잘 쓰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 판례 2017도 17도 71031 사건이잖아.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 풍납토성 사건이야. 판례를 잘 쓰면 돼. 판결 요지 잘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답안을 구성할 때,
자, 1차적으로 사업인정 요건을 쫙 검토해서 이거를 딱 쓰려고 답안지를 딱 쓰려고 보니까 1차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 문제는 이게 백제 토성인 문화재인 거야. 그치? 문화재인 거야. 문화재. 보존공물인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논리를 구성해야 전체적인 답안에 이게 지금 주장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이 주장이 하나 있고 또는 두 번째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수용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그치? 송파구청장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각각 10점씩 쓸 거냐 아니면 전체 중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한꺼번에 낼 것이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각각 주장을 했으니까 배점은 어떻든 간에 한 절반 아니면 한 6대 4 아니면 왜냐면 송파구청장 쓰는 거는 조금 내용이 적잖아. 그렇지? 그러면 7대 3 20점 분량에서 7대 3 정도 분량으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많이 적으면은 지금 10점에서 7대 3이면 20점에 7대 3이면 뭐야? 2, 7, 2, 14. 14점, 15점. 7대 3이면은 약 14점, 15점이면 두 페이지 10점. 두 페이지 한 반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두 페이지 반. 15점이면 두 페이지 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페이지 반이다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사업인정 요건으로 질질질 끌면서 이걸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문제에 백제토성이 나와가지고 문화재여서 보존공물인데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쓸 것이냐 이게 이제 팍 시험장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팍 받자마자 이거를 고민을 했을 거야. 그렇죠? 저도 그걸 예시 답안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출제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출제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분명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출문제를 분석했겠지. 왜냐면 이제 최근 10년차 뭐 확실하게 분석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31회 1-3번에서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출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물자를 시험에서 뺐어. 그치? 그리고 그냥 수용 가능성만 이렇게 수용할 수 없다. 수용 여부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물의 쟁점을 이거 공물의 보존 공물인 이 문화재 이 공물의 쟁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답안을 구성할 때 제가 이제 예시 답안 구성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거를 1차적으로 여기서 사업이정 요건으로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답안지 쓸 때 이제 예시 답안을 여러분이 실제로 답안을 2차적으로 이제 이거를 실제 답안을 구성을 할 때 지금 보존 공물이 딱 튀어나온 거야. 보존 공물이 앞에서부터 사실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 인정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1차적으로는 이게 대상 목적물에 대한 부분이 일단 설문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설문에서 언급된 이 목적물에 대한 판단, 이 대상 목적물에 대한 이게 그 공물의 수용 가능성, 보존 공물의 수용 가능성이 그냥 사업 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보존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존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쓸 수 있어요. 여기 사주 공익사업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얻다가 보존 공물의 수용 가능성에 뭐가 있어? 비례 원칙 판단하는 게 있죠. 그렇죠? 특별한 필요, 비례 원칙 판단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공물의 수용 가능성 목차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용도 폐지를 지금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공물의 수용 가능성 논의를 하면 용도 폐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용도 폐지.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 폐지 학설 판례가 있습니다. 학설하고 이제 판례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필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 비례 원칙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비례 원칙 요 판단에 이거를 요 내용을 녹여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1차적으로 논고로 삼으면서 요 사업 인정에 관련된 요 요건에 대한 비례 원칙 요 판단을 여기다가 논리적으로 집어넣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논리를 끌어갔어요. 왜냐하면 광평대군 묘역하고 풍납토성 판례는 기본적으로 곡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곡물의 수용 가능성을 저는 1차적으로 놓는데, 자, 7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를 그냥 사업 인정의 요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자, 7페이지 사업 인정의 기본 개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의 요건 4가지 쭉 검토해 준 다음에, 자, 갑 주장에서 지금 수용될 수 있다, 없다, 수용될 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업 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보존 곡물이라는 게 지금 걸리는 거야,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쭉 쓰기에는 보존 곡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만 사업 인정 요건으로만 검토한다 그러면 쭉 사업 인정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뒤에다가 꼭 보존 곡물을 써야 되겠다, 이런 논리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번성법 제4조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하면서 4조 별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조 별표에 7페이지 보면은 20조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업 중에서 별표에 8호에 보면은 문화유산 보존에 문화유산법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익사업에 해당하고요. 자, 공공필요 관련돼서 이게 공익성 검토라든가 충분히 했다는 전제하에 사업 인정 고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비교유량, 비례 원칙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지 복원이 결국은 문화유산과 그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 공장 운영 차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따져봤을 때, 자, 문화유산의 보호가 훨씬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상당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게 뭐예요? 송파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도 수용될 수 있느냐, 요 해당 내용이죠.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판례 2009도 1051도 있고요. 2017도 71031 여기서도 마찬가지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검토한 다음에 하고 주장 2번 타당성 해가지고요. 문화유산 관련된 거, 그쵸? 그래서 주장 1번을 해서 주장 1번 결론 4가지 검토한 결과 8페이지 검토할 결과 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 보호로 하는 관점에서 비례원칙을 판단했을 때 재량권 이탈남용 이런 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1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수용될 수 없다. 그래서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주장 2번에서 문화유산법 제83조에서는 국가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 지정문화재의 관리 의무와 더불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수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규정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에 있죠. 구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 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송파구청장도 이거를 수용할 수 있다. 2017도 7103을 해가지고 쭉 결론해서 갑주장 2 이것도 송파구청장도 주장할 수 없다. 주장 1은 이거고, 주장 2는 지금 송파구청장 A구청장, 송파구청장은 수용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둘 다 어떻게 돼요?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도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저는 곡물의 수용 가능성, 그래서 1-1-2번의 첫 번째 쟁점, 이거를 이제 곡물의 수용 가능성 쟁점으로 잡고, 특별한 필요에 대한 비례 원칙으로서 행정기본법 10조를 5페이지 보시면 행정기본법 제10조를 논거하면서 판례로서 2017도 7103을 언급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비례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게 갑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거꾸로
콘크리트 공장 운영 차질이라든가 건설 현장 대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수용될 수 없다는 토지 소유자의 주장 이런 것도 사실은 옳다, 그렇죠?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보존 공물에 대한 쟁점에서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고, 그렇죠? 그래서 보존 공물이기 때문에 공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언급해 준다고 하면 가점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여러 수험생들이 배치,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저처럼 앞에다 쓴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설문 뒤에다가 여기 송파구청장의 권한, 수용 권한이 있느냐 여기다가 쓰신 분도 계셔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베타다바는 두 번째에다가 썼어. 두 번째에다가. 그렇죠? 우리 가검 이 친구는 이제 두 번째 쟁점에다가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적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쓴 분도 계시고 뒷부분에도 쓴 분도 계시고, 그렇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다가 그냥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공물의 수용 가능성, 보존 공물의 수용 여부에 대한 요거는 그렇죠? 제 첫 번째 예시 답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별해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상이 이제 보존 공물이니까 보존 공물의 수용에 관한 쟁점은 지금 1번 주장에다가 쓰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2번 주장에다가 여기다 묻어서 쓰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잡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존 공물에 관련돼서는 이제 오늘 나눠드린 논문에서도 앞에서 이제 보존 풍납 토성에 대한 관련돼서 보존 공물에 관련된 쟁점을 논증하고 있는 논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풍납 토성은 2020년도에 이제 별도로 이게 갈등이 너무 이 보존 공물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갈등, 그다음에 거기 이제 콘크리트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들이 많아서 너무 이해관계 복잡하고 분쟁이 많아서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그렇죠? 풍납 토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특별법까지 제정해가지고 이거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쓰면 수석이지 그거는. 그 수험생은 진짜 와 이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존 공물에 대한 쟁점이 없고 수용이 간단하다 이랬으면은 특별법이 제정이 됐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저 보존 공물 뭐 이게 틀리다 막 주장하고 그러는데, 이 보존 공물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수용해서 보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거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인 관점에서는 문화재이면서도 또 거기 이제 시설을 쓰는 사람들은 일종의 문화재 같은 공원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뭐 거의 문화재 공원처럼 사람들이 가서 얼마든지 이렇게 문화재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긴 했죠. 그렇죠. 어쨌든 그쪽 지역 창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보존 공물이냐, 창고가 무슨 창고가 보존 공물이 아니라 창고가 세워진 그 밑에 땅이 백제 토성이라고, 풍납 토성. 그래서 그게 보존 공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어디로 써도 제가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고, 수험가에서 이제 생각하는 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의 답안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공물의 수용 가능성의 쟁점 속에서 이 비례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특별한 필요해서 비례원칙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뭐 뭘로 써도 성적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제위원은 저는 공물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문제를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1회 1-3번에서 이게 보존 공물로서 공물의 수용 가능성이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풍납 토성 자체가 백제 토성이 발견되었다. 이 풍납 토성이잖아, 그렇지? 보존 공물이었다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요 쟁점이 상당히 그 수험가에서 논란이 된다,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논리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규는 바로 그러한 여러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움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관점 속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바로 2017도 7.1031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그렇죠?
그래서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해서 9페이지 보시면 자, 사업 인정이란 공익사업 등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성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사는 물론 공익사고가 및 사익사고라도 정당하게 비교규량해야 하고 비교규량은 비례 원칙에 적합하도록 한다. 공익상호간이죠. 이게 그 보존 공물로서 그렇죠. 문화재와 또 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익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간 그런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 인정 등 처분에 대해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그렇죠. 자, 문화재 보존, 요게 문화재 말이 딱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존 공물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자, 문화재 보호법은 관할 행정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 수용권보다 덜 침입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할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 인정 등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이와 같은 문화재보호법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사업 인정 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저작권 침해 정도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점,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세 번째, 행정청이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와 원형 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 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문화재보호법 83조 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장은 문화재 보존관리로 해 필요하면 지정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임목, 죽, 그 밖에 공작물 등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내용 참고하면서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시도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장, 송파구청장, 여기서 문제에서는 A구청장을 문화재보호법 83조 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판결로지 4번에서 공익사업을 수용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공권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적어준다 그러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1안으로 저처럼 이제 공물의 수용 가능성 하면서 비례원칙으로 포섭하거나 제2 답안으로 그렇죠 별해로 사업 인정 요건으로 해서 판단하거나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점수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서 보존 공물에 대한 쟁점을 언급했다는 정도로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1-3번. 자, 영업손실 관련돼서 1-3번. 영업손실 보상 대상.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규정을 줬어.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규정을 주지 말고 했어야 돼. 그치? 여기서 보면은
시형 요건을 물어봤어요. 요건. 그렇죠? 여기서 대상 요건을 물어봤죠? 요건. 여기서 요건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칙제 45조. 그렇죠? 요거죠. 요거를 쓰는 게 이제 득점 포인트였는데 자, 요거를 이미 이제 조문을 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문을 줬으면 조문 쓰는 거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을까 없을까? 변별력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폐업인지 휴업인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여기서 칙제 45조는 다 썼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요건데 요게 10점이잖아. 그렇죠? 요거 10점이란 말이에요. 10점이기 때문에 두 페이지야. 두 페이지. 그러면은 자, 한 페이지는 칙제 45조 쓰고 한 페이지는 영업의 폐업인가 휴업인가. 그다음에 거기다가 쓸 수 있으면은 폐업은 얼마, 휴업은 얼마.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냐, 일부 편입이냐,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유적지 이걸 전체를 지금 복원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일부만 하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명확한 내용이 없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공장 운영을 전체 땅에서 이제 공장 운영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창고를 지금 쓰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받으면요. 저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러면 제자들이 주면은 이거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워딩을 다 해봅니다. 문제 1번, 문제 2번 이거를 제 손으로다가 워딩을 그대로 이 문제를 따라다가 그대로 워딩을 해봐요. 그 조문도 그대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 그러 보면 출제자가 한자 한자 하면서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까라고 하는 그거를 딱 읽어낼 수가 있더라고. 그렇죠? 기출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 딱 보자마자 그거를 막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10년치, 20년치 기출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이제 조문이야 찾아서 보면 되니까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다가 한번 써보세요. 손으로. 워딩을, 뭐 손으로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워딩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출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실관계를 제시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과연 설문에서 무엇을 묻고자 했을까? 이거를 기출문제를 그냥 나와 있는 거 목차 쭉 잡고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러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풍납토송 관련된 이게 백제토송 관련된 요 문제를 제가 워딩을 하면서 이 많은 수험생들은 여기 다른 수험생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 뭐 그냥 사빈 요건으로 그냥 땡 이렇게 해서 예시답안 낸 경우가 저 빼고 지금 거의 9대1 수준이야. 저 빼고 다른 거는 다 지금 사빈 요건으로 보면 저 한 사람 전부 저는 이제 보존 공물도 언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워딩을 해보니까 풍납토송, 백제토송이 발견되었다. 이 사실관계를 줌으로 인해서 보존 공물은 저는 수문쟁점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누가 더 정확하게 읽었느냐, 그렇지? 보존 공물에 대해서 그걸 뭐 저처럼 뭐 공물의 수용 가능성에 뭐 용도 표시 이런 걸 아니더라도 보존 공물에 대해서 수용 여부에 대한 어떤 학설이나 판례에 대한 판단, 그렇지? 우리 광평대교 묘역도 있고 또 풍납토송도 공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니까 그냥 그거를 잠깐 언급해 주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수문쟁점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제가 직접 워딩을 해보니까 느낌상으로 저거를 딱 준 거야. 이거를 그냥 다른 거와 다르게 백제 토송이 발견되었다. 정치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문화재가 지금 발견된 거잖아. 문화재가 발견되면요. 여러분 실무에서 제가 지방토지수행위원 오래 했잖아. 문화재가 발견되면 올 수도 봐요. 영화 보면은 다 숨기잖아. 문화재 다 숨기고 때려부시고 막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올 수도 시킨 다음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쭉쭉쭉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제 다 발굴하고 뭐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이거는 옮기는 건 아니고 이거를 발굴된 상태를 다시 사업 인정해서 뭐 거기 이제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보존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존 공물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익 사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쟁점이 이제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그래서 워딩을 한 번씩 해봐라. 이렇게 10년치, 20년치 기출 문제를 풀면서 워딩으로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사실관계하고
그 다음에 요 물음 같은 걸 한번 손으로 쭉 한번 쳐보면은 손으로 쳐보거나 손으로 한번 써보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연습해 보면은 아주 내공을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눈 감고도 쓰는 거지. 자, 뭐야?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렇죠? 뭐요?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서 뭐요? 허가 등을 받아서 허가대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 그쵸? 이게 지금 5개 요건이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는 틀린 사람 없었을까? 조문을 줬으니까 이거 그대로 풀어가지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쵸? 시행규칙 45절 줬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뭐 공장 운영에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다. 적법한 허가잖아. 그치? 콘크리트. 여기서 포인트가 허가야, 허가. 허가. 위에, 맨 위에 올라가 보세요.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자, 그러면 칙제 46조 배, 허, 혐 세 가지지. 그치? 배우지의 특수성, 배우지의 특수성. 그치? 자, 허가 여부 관련된 쟁점이고 이것도 혐오 시설이기도 해. 사실은. 그러니까 요 허가도 들어갈 수 있고 혐오 시설이기도 해. 실제로 제 고향에 콘크리트 공장에 들어서 가지고 집단적으로다가 데모를 했는데 제가 성명서 이런 거 다 작성해 줬어.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그렇죠? 네가 그래도 가방까지 제일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래서 혐오 시설이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제기해서 결국은 콘크리트 공장이 들어서지를 못했어요. 허가가 안 돼서. 허가가 안 되고 혐오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주민 반대, 즉 객관적인 사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즉 주민 반대 공문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걸로 성명서, 기자회견, 그다음에 그 200m 여러분 빨간 현수막 들어봤지? 콘크리트 공장 들어서면 다 죽는다. 우리 애들 다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빨간 현수막으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2개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왜 위에 보면 허가를 받아 있잖아. 근데 콘크리트 공장 허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민원이 없어야 돼.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거는 슈업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슈업으로 하면 우리 4개월 하잖아. 콘크리트 공장 안 그래도 지금 4대 문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갤러리아 4의 옆에 있었잖아. 그거는 폐업으로 처리했어요. 폐업으로. 허가가 안 나가지고. 마찬가지 4대 문안에 그 콘크리트 공장 할 수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거를 용인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다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 그지? 4대 문안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판례도 있어요. 우리 예시답안 보면은 자, 요게 폐업과 휴업 45절은 뭐 틀린 사람 없을 거고 46조 영업 장소 또는 배우지의 특수성으로 예전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다른 장소에서는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등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공문으로다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 2002도 5498에서 보면 영업과 폐업의 구분은 소재지 이전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 소재지 이전. 그다음에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있어요, 없어요? 법령상의 이전 사유도 있고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폐업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폐업이 맞지 않나 생각을 실제 이제 그 보상 관련해서는 폐업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게 안 된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휴업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에 관련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고에 꽂혀가지고 일부 휴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공장의 전체 운영의 차질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콘크리트 공장 전체 운영의 차질, 그렇죠? 부지가 수용되니까 지금 설문 그 2번 문제에서 공장 운영의 전체적인 차질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부 저거보다는 그렇죠? 전체의 폐업 내지는 휴업으로 논리를 가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리 전개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결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소결 부분에
산에서 경우 주식회사 갑은 30년 넘게 당해 정소에서 콘크리트 제조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5조 영업손실보상 요건은 이제 충족하는데요. 다만 해당 콘크리트 공장에서는 분진과 소음이 많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서 이전하니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의 객관적인 사실인 공문으로 인정해 준다면 폐업으로 볼 수도 있고 도시 외곽에 별도의 콘크리트 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나 시설이 있다면 폐업이 아닌 휴업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시된 바와 같이 콘크리트 공장 영업 장소의 소재지의 이전 가능 여부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이전 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우상해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폐업을 할 것인지 휴업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 눈물의 1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잘 풀어볼 수 있겠고요. 자,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문제 2번. 우리 지난주 마지막 주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우리 버킷베타 이 친구가 한 판례만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2007도 13845 딱 한 문제 찍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저도 문제 보고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는데 2007도 13845 비교편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제를 하자승계 되느냐? 하자승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은 딱 보자마자 이의신청 나왔다.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 나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 둘 다 나오는 판례 2008도 19987 눈물이 판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그래서 요것도 설문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저거를 답안을 풀어나가야겠죠. 설문을 먼저 읽어본다. 그 다음에 답안을 풀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첫 번째 설문을 보면은요. 이 사건 국토개개미원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부지로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되었다. 2024년 11월 1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관할 토지 수용인의 수용제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갑은 2024년 12월 2일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준지 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갑의 주장이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그렇죠? 뭐야?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이 어떻게 돼요?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문이죠. 작년에 1번 문제가 선결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죠? 수용재결이 있고 뒤에 처분이 없어. 근데 불가증력이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쫙 하자승계 쓰다가 보니까 뒤에 처분이 없네. 죽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엄청 죽었어요. 그렇죠? 1-3번 문제가 이제 선결 문제가. 그러니까 하자승계에서 저는 올해 분명히 하자승계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냐면 보통 전년도에 이상한 문제 하나 나오면 그 다음 문제에서는 딱 맞는 문제가 하나 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표준 공시가 결정의 위법이 수용제를 하자승계 된다라고 하는 2007도 13845 눈물의 판결. 그렇죠? 그 우리 찍기 적중률을 해도 그대로 그 판례 그대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대로 판례 물어봤습니다. 요게 2-1번 문제고요. 자, 2-2번 문제 뭐예요? 갑은 2024년 6월 14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 결정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년 6월 28일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자, 첫 번째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개공의 기각결정. 그렇죠? 두 번째, 갑은 2024년 7월 30일 개공시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4년 8월 30일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개설 정보는 2024년 9월 10일 날 송달되었다. 개공의 행심 재결서 송달. 갑은 2024년 9월 20일 개별공시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 여부를 검토하시오. 그렇죠? 자, 위에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요 문제만 보면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 요거를 소외 대상으로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치?
이 문제는 이거를 소외 대상으로 했는지 이거를 소외 대상으로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치? 사실관계 그렇잖아. 그치? 그 뭐야? 그러면 요거로 했을 때 재소기간 준수했는지 요거로 했을 때 재소기간 준수했는지 그래 따져보면 되잖아. 그치? 둘 다 따져보면 되지. 뭐가 소외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래 따져보면 돼. 그렇죠? 요거를 A, 요거 B로 했을 때 지각 결정. 요거는 뭐요? 지각 결정.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 통지서를 이게 뭐야? 행정 기본법 제 36조 제 4항이죠. 4항에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뭐요? 90일. 자, 따져봐. 그러면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뭐야? 2024년 6월 28일이지. 그러면 7월, 8월, 9월 27일. 그치? 90일이니까. 뒤에 7월 달에 30일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9월 20일. 8월 달에 30일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면 26일까지 본다 치더라도 9월 20일이야, 지금. 그치? 9월 20일. 그 현재 제소 기간의 그 날짜는 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한 날짜는 9월 지금 20일입니다. 9월 20일. 9월 20일 날 소를 제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암만 저 30일을 두 번 빼더라도 90일 계산해 보면 9월 26일 정도로, 그렇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다음에 요거는 하자마자 기각 제의를 받았고 재개설 정보는 뭐야? 요거는 재결서 정본 받은 날 뭐야? 정본 받은 날. 받은 날로부터 이것도 마찬가지 90일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9월 20일 날, 9월 10일 날 받았어. 그치? 그러면 이걸로 제기했는지 이걸로 제기했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9월 20일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요것도 제소기간 내에 있고 요것도 제소기간 내에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10일 날 받았으니까 90일 날 계산하면은 뭐 한참 더 남았지. 90일 계산해 보면은 그지? 9월 10일 날 받았으니까 9월 10일, 10월 10일 한 달, 11월 10일 두 달, 그지? 12월 9일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은 세 달, 그치? 그럼 이때까지 제기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9월 20일 현재 두 개 다 제소 기간은 뭘로 해더라도 그래서 요거를 딱 나타내는 판례가 있어. 판례 사건 번호 2008도 19987. 요거 딱 적어주면 그냥 정답 되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위에 거 한번 볼까? 설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X도 Y시 소재의 공무상 지목이 대인 A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1제곱미터당 550만 원으로 2024년 1월 25일 결정 공시하였다. 요거 좀 틀려. 왜냐면 2024년 4월 말쯤에 해야 돼. 1월 1일 날 공시할 거를 무슨 1월 25일 날 어떻게 돼요? 표준 공시가는 2월 말 정도. 표공은 보통 2월, 그러니까 1월 달 하긴 좀 쉽지 않아. 2월 정도 하거든. 어쨌든 여기선 빨리 했어 지금. 이에 따라 X도 Y시장은 Y시 부동산 공시의 심의를 거쳐 2024년 5월 30일 공무상 지목이 답인 갑소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85만 원. 지금 표준지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550만 원짜리 지금 85만 원으로 해서 상당히 열받는 상황. 이거 봤으면 좀 열받긴 해. 근데 여기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여기에 트릭이 있어. 그렇지? 이거에 꽂혀가지고 막 어씨 뭐 이상하다 이거 이러면 안 돼. 그렇죠? 그냥 설문에 충실하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요 문제에서는 트릭으로 준 거야. 트릭으로. 그렇죠? 85만 원으로 결정 공시하였고 2024년 6월 30일 이를 통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쉽게 풀었으니까 2-2번은 뭐 쉽게 풀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쉽게 이건 딱딱 떨어지는 답이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2007도 2384 하자의 승계
자, 이거 한번 풀어보면은요. 자, 하자의 승계. 그렇죠? 자, 이거 논리적으로 먼저 쓰려면은, 자, 여기서, 각각의 이제 그 법적 성질을 관련 행정작용에 대한 이게 논점의 정리 쓰고, 그 다음에 관련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성질로서, 그쵸? 그 다음에 이게 표공하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 요걸 쓸 수 있겠죠? 이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자,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 쓰는데, 자, 하자의 승계 쓰면은, 첫째, 의의하고요. 그 다음에 취지. 일련의 행정작용을 하면서 둘 이상의 우리 처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일련의 행정작용을 하면서 선행행정작용 위법이 후행행정 하자가 승계되느냐. 즉, 후행작용을 다투면서 선행행정 위법을 주장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즉,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의 조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자 승계의 전제 요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자의 승계 전제 요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관련돼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선후행 모두 처분이다. 요거는 되는 것 같아. 첫 번째, 선후행 모두 처분이다. 이거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여기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요것도 이제 불가증력 관련된 계산해 보면 이 불가증력 관련된 내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그쵸? 이게 지금 단순 취소 사유다. 이 내용이 좀 명확질 않아. 그치? 명확지 않고. 4번째, 후행장애는 고유한 하자가 없다. 요것도 명확지는 않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하자 승계 문제 네 가지 요건 다 충족하는 거는 단 한 문제도 없었다. 요거는 전제를 깔고 간다.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학설 있죠? 학설.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과 구속력 이론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은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하게 되고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하게 되지 않는다. 자, 구속력 이론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936, 854에 그죠? 선행의 구속력이 미치면 하자승계 안 되고요. 선행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면 하자승계 됩니다. 그래서 선행의 구속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예측 가능성, 수익 가능성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하자승계 인정 여부에서 대표적인 판례가 936, 8542 그렇죠? 936, 8542와 그 다음에 이 해당 판례, 직접적인 판례는 2007도 13845 비교 편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하자승계 되느냐. 2007도 13845 그렇죠? 이 두 가지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에서 결국 그렇죠? 그래서 이 하자승계 여부를 여기서 다섯 번째 여기서 소교를 먼저 맺어야겠죠? 다섯 번째 소교를 맺어서 결국은 비교 편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하자승계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판례는 또 특징이 이 실제로는 이제 다음번 여러분 시험 보는 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판례는 패소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인용가는 요거 그냥 하자승계 자체로만은 그냥 오케이, 요거 인정된다 해서 끝. 근데 요 자체로의 판례는 가격 시점을 이의재결로 규정해서 패소. 그 다음에 보상금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표준 공시가 낮으니까 보상이 낮다 그래서 논고가 부실해가지고 실제 요 판례는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패소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하자승계 인정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인용되느냐 하자승계 주장에서 인정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만약 하자승계 인정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답안을 쓰시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2번이 이제 대표적인 2008도 1987 그래서 관련 판례 한번 보시면은요. 자, 뒤로 우리 판례 넘겨보시면 보상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상 관련된 영업보상 관련된 판례도 여러 가지 판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2007도 13845 1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요 판례 검토 17페이지 자 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 표준 공시가 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 공시가는 인근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 공시가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 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 제기를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을 감안해 볼 때 인근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 공시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지위물을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지 공시가 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한 수용 재결 등 후행 행정 처분에서 표준지 공시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면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 22페이지 보시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소기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2008도 1958지 요게 이제 직접적인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 부동산 가공시법 12조, 행정소송법 20조 1항, 행정심판법 3조 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법의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의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공시법이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행정심판서 제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 즉 90일 내에 제기한다. 여기서는 이의신청 거쳐서 그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거를 다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는 컨셉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의신청 끝, 그 다음에 다시 행정소송 제기해서 행정심판 제결서 정본 나와가지고 그렇죠? 다시 행정소송 제기하는 케이스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뉘앙스가 그런 거를 명확하게 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확하게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